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은요, 불안해서 악수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외식도 쇼핑도 줄었다고 합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사이 전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이요, 무려 3천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3천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의 공포, 경제의 쇼크가 이어지는 겁니다. 유능한 정부냐 아니면 무능한 정부냐, 정부가 지금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2월 3일 아침엔 매일경제, 먼저 신문 일면부터 보시죠. 매일경제 일면, 신종 코로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방문했던 외국인 한국 입국 금지입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했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 대책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4일부터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중국인 등 입국 제한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입국 후에 14일간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상호 관광 금지도 추진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근무자가 중국 방문 땐 14일간 업무에서 빠지게 된다. 이런 조치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요, 어제 정부의 후베이성 거쳐간 외국인들 입국 금지한다는 얘기 있죠? 그런데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조치를 했냐 이거죠. 다른 나라들은 벌써 움직였다는 거죠.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이 내용입니다. 세계 지금 벌써 60개 이상의 국가들이요, 이미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늦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론이 악화되다 정부가 뒤늦게 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미 중국은 중국 전역이 감염됐는데 후베이성만 막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후베이성,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은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 금지, 그리고 여행자의 철수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중국 외부에서 첫 사망자, 우한 출신 40대 남성이 필리핀에서 숨졌습니다. 지금 중국은 사망자가 300명 넘었죠? 그리고 중국 이해 지역에서는 필리핀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하루 사이 확진 2,500명 넘게 늘었고요. 사망자는 40명 이상 또 늘어났습니다. 우한 인근 황강, 윈저우 등 주민 이동 통제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사진과 함께 기사가 있습니다. 녹색 돌풍 재연의 꿈, 안철수 네 번째 창당 어제 공식화했습니다. 실용적 중도를 표방한다고 밝혔는데 중요한 게 이 대목이죠. 여기 있습니다. 작은 제목으로요. 그러나 성과는, 그리고 결과는 미지수다. 오늘 대부분의 언론이 이 내용을 실으면서 미지수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공유정당, 혁신정당, 작은 정당, 이 3대 어떤 기조, 지향점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이수희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상일 시사평론가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죠. 글로벌 민폐. 첫 번째 키워드 글로벌 민폐인데요. 중국을 향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처음부터 잘하지. 이런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인 엄마. 우한의 교민들 철수했죠?
그런데 그중에 아이들만 10살, 8살 아이들만 온 경우가 있었는데 엄마는 못 왔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국적이 중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인데요. 세 번째 키워드, 흔들리는 이어다. 최근에 정치권 상황과 관련됐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제 이름 빼주세요.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본인 이름 빼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는요. 아침에 매일경제를 끝까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도요. 신종 코로나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양한 얘기 그리고 다양한 어떤 쟁점들이 좀 녹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화면 좀 봐주시죠. 오늘 오전 9시 기준 통계, 방금 전 기준입니다. 저희 제작진이요. 방금 전까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통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통계입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확진자는요. 16,786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361입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발생했어요. 그리고 완치자도 있습니다. 400명 넘게 지금 완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확진자에 비하면 너무나 아직 미미하죠. 그리고요. 중국입니다. 다음 줄은요. 확진자가 16,600명이 넘었죠. 전 세계하고 비교해 보시면 대부분이 중국에서 보이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360명, 완치자 역시 46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확진자 15명, 그리고 사망 아직 없습니다. 없어야 되겠죠? 아직이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15명으로 저희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통계가 오늘 오전 9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본격적으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후베이 밖에서도 5,400명이 감염됐다. 전문가들, 중국 지역 다 막아야 효과가 있지. 후베이 속만 막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지도 좀 봐주실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빨간 곳으로 된 것이 주요 도시, 주요 성들을 말하는데 물론 후베이 성이 가장 많습니다. 확진자가 9,000명이 넘어섰죠. 그러나 그 옆에 보시면요. 허난 500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안후이는 340, 저장성 660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300명, 400명, 200명, 600명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곳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정부의 고민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죠. 기사 이쪽에 아랫부분 좀 더 보겠습니다. 후베이 성은 사실상 봉쇄 상태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은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이요. 방문자가 한국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 2주간 중국 전역에서 매일 10,000명 이상 인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또 들어왔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라던 여당, 중국 눈치보다 골든타임 놓친 거 아니냐. 이제서야 조치를 취했는데 그나마도 후베이성만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정부가 이 내용 발표했을 때도 바로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국 눈치 봤나? 단기 비자 발급 중단한다고 보도자료에 담았다가요. 실제 브리핑할 때는 검토 예정이라고 한 발 뺐습니다. 최근에 미리 낸 자료와 실제 브리핑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그 앞서도 있었죠. 우한에 계신 교민분들을 어디에 격리시킬 것인가. 그 지역을 놓고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랬습니다. 중단 계획이라고 했다가 검토라고 바꿨습니다. 검토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시죠. 중국 전용 여행자 철수 공고 검토, 중국발 전용 입국장 별도 설치, 그리고 무증상 환자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당초 중국인에게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했다가 2시간여 후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말이 길어졌죠? 말이 길어지면요.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시간 사이에 뭐가 바뀌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요. 중국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정부의 발표 내용 정세균 총리가 발표를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하겠습니다. 한국관 더 플레이스하고 관련된 환자분은 3번, 7번, 8번, 15번 이렇게 4명이 연관성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한시의 우한 국제 패션 센터의 한국관 더 플레이스라고 명칭을 합니다. 더 플레이스에서 거주를 하셨거나 사업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발열 또는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보건소로 안내해 주시고 네, 우한 국제 패션 센터 내 한국관에 거쳐 가신 분들 중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장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나 이런 또 우려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방역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뭔가 구멍이 났습니다. 지금요. 보시죠.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제주 시내버스 관광 중국인 귀국 후 확진 판정, 도가 발카. 제주도는 무비자로 올 수 있죠? 지난달 20일 입국된 증상이 없다가 제주도에서 관광을 하고요. 양저우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확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관광객 우한에서 양저우로 해서 제주도로 온 겁니다. 그럼 우한 출신이라고 일단 보이는 거예요. 우한에서 뭔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요. 4박 5일간 대중교통 수차례 이용했고요. 쇼핑거리 관광지 해안도로를 누볐습니다. 제주도 주요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춘제 때 중국에서 12,000명 제주행 방역이 뚫린 것인가 이런 우려감이 크어지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양저우로 그리고 제주도에서 관광을 즐기고 다시 양저우로 갔는데 확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요. 이 문제가 된 이 중국 관광객이요. 제주도에 머물 때 약국에 들려서 약을 샀답니다. 발열을 다스릴 수 있는 약을. 그럼 뭔가 증상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더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일본 자국 내 접촉자 중국에만 통보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던 우리나라 들어왔던 중국인 지금 확진자로 판명 났잖아요. 이른바 12번 확진자입니다. 한국 입국 열흘 넘게 정부는 깜깜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보시죠. 관광 가이드인 중국 국적 12번 일본에서 일 마치고 지난달 19일 입국했습니다. 일본 확진자 연락 받고서야 자진 신고했는데 이미 강원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중국의 제3국에서 중국 외에 제3국에서 입국한 경우 무증상 환자 걸러낼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에게 통보를 안 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만 알고 있었고요. 한중일 교류 인원 연가 수백만 명 신속 정보 공유 체계 이거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또 구멍이 난 겁니다. 여기서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12번 환자는 지난달 30일 병원 진료까지 받기까지 지역사회의 무방비로 노출이 됐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그는 서울, 경기, 강원 등을 돌아다녀서 130명 이상 접촉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요. 잠재적인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12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아내 역시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들, 이 접촉한 분들, 다른 분들도 역시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걱정됩니다. 걱정됩니다. 마지막 기사 하나 더 있는데 이것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 바꾼 정부, 무증상 전파 가능성 크답니다. 지금까지요,
무증상 전파 가능성 없다라고 얘기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어제 가능성 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동안은 근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미 이런 가능성 제기가 됐는데 우리 정부는 어제 가능성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증상이 감기 등 일반 호흡기 질환과 유사하여 구별이 어렵고 무증상, 갱증 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기존 감염병에 비해 방역 관리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요. 방역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수 한국방역협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역회장 홍원수입니다. 예. 우선 아침에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번 우한 교민들 입국 때도 방역을 담당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네. 한국방역협회는 아산과 진천에 도착하는 교민 수송 차량 방역을 위하여 예. 수송 시설에 미리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예. 30정 인원으로 수송 차량 70여 대를 1월 31일 1차 소독하고 예. 2월 2일 2차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 약품은 정부에서 인가한 코로나 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예. 제4급 암모늄 소독제, 차염수산 나트륨 액 70% 에탄올 사용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소독 장비는 초밀자 살포를 이용하여 버스 공간 및 표면 소독을 실시하였고 예. 차량 외부도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 특히 버스 안에 사람 손이 닿는 곳은 하나하나 소독약을 적신 행주 등으로 닦아내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착한 개인 보호복 등은 예. 재소독한 후 예. 지정 폐기물 봉지에 담아 처리하는 과정으로 소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뭐 협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아주 곳곳을 다 이제 방역을 한 거라서 일단 안심은 되는데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중국 전역으로 이 금지 조치를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참 예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중국 각 성별로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추이를 보아가며 이들의 인계증을 설정한 후 인계증을 넘는 지역을 단계적으로 예.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정부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판단하세요? 아니, 내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향후에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가 지역을 조금씩 넓힐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는 게 외교적이라든가 국가적인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어떤 질병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 어떤 외교의 문제까지 섞이니까 굉장히 사실 정부 입장 고민인 건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그럼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12번째 확진자, 이거 중국인입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중국에만 통보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열흘 가까이 깜깜하게 몰랐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국제 공조에 구멍이 난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 12월 확진자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예. 12월 확진자는 1월 19일 입국 후 2월 1일까지 확진 때까지 예. 138명이나 많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었던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현재까지는 예상되는 구멍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WHO가 중심이 되어 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 확진자가 출국 시 국적에 관계없이 도착하는 여행 국가에 통보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요, 이 12번 확진자 같은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신종 바이러스,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 앞으로 WHO가 중심이 되어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완하면 앞으로 이런 일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어제부터 좀 확산되는 뉴스인데요. 중국에선 대소변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 대소변에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상태에서? 예, 물론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서문으로 전파된다면 물 또는 음식물로도 전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나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한 비말 감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비말 감염으로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예. 크게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일단은 비말 감염이 주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일단 좀 집중을 한다. 이번 예. 우한 교민 수속 예. 때도 교민들이 가다가 중간 간휴게소에 쉬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 저희들이 그 대소변을 소독을 철저히 하여 폐기하였습니다. 아, 혹시라도 만약에 있을지 모르니까요. 대비해서. 예. 그 정도까지 이번에 신경을 좀 쓰셨군요. 자, 지금 방금 저희가 확인한 영상 중에 어제 정부가 밝힌 장소가 하나 있는데 우한 국제 패션 센터입니다. 그 내에 한국관을 거쳐가신 분들이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생겼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곳의 경우는요, 소독을 하면 일단 안전한 겁니까? 물론 소독을 하면은 예. 뭐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예. 소독을 하면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소독하고선 다른 분들이 또 거기 가서 어떤 활동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런 곳은요. 소독을 하게 되면은 예. 그 1차적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 전부 해외로 나왔을 때 예. 한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살게 됩니다. 예. 소독을 확실하게 한다면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예.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조심한다면 72시간 이후에 그런 곳에서 다시 활동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네요. 그럼요. 예, 이번에 정부에서 영업 정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간 영업 중단은 불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일계통 예. 코로나 바이러스인 메르스의 경우 예. 숙주로 벗어난 외부 환경에서는 보통 한 2, 3일 지나면 불활성화됩니다. 예. 그러므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일주일간의 영업 중단을 하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정도 중단하게 되면 그건 충분히 다 없어지는 단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요 질문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계속 통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각국이 중국 통계에 대한 불신 꽤 깊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믿을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사실 정치적이기도 하고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 관련된 질문 하나를 좀 더 드릴게요. 사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좀 늦다, 뭔가 뒷북조치만 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동의하세요? 뭐 동의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계속 바이러스가 진화하기 때문에 예. 그게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연구 개발하는데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민감한 질문 2개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이게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곤란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정도로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는데요. 지금까지 홍원수 한국방역협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바로 함께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예, 한국방역협회는 홈페이지에 신종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 방법과 소독 약품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직접 소독이 어렵다면 가까운 한국방역 회원사를 찾으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역 전문가로부터 철저한 소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분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 철저한 개인 위생을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요, 방역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수 한국방역협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역회장 홍원수입니다. 예. 우선 아침에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번 우한 교민들 입국 때도 방역을 담당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네. 한국방역협회는 아산과 진천에 도착하는
교민 수송 차량 방역을 위하여 예. 수송 시설에 미리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예. 30정 인원으로 수송 차량 70여 대를 1월 31일 1차 소독하고 예. 2월 2일 2차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 약품은 정부에서 인가한 코로나 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예. 제4급 아모늄 소독제, 차염수산 나트륨 액 70% 에탄올 사용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소독 장비는 초밀자 살포를 이용하여 버스 공간 및 표면 소독을 실시하였고 예. 차량 외부도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 예. 특히 버스 안에 사람 손이 닿는 곳은 하나하나 소독약을 적신 행주 등으로 닦아내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착한 개인 보호복 등은 예. 재소독한 후 예. 지정 폐기물 봉지에 담아 처리하는 과정으로 소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뭐 협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아주 곳곳을 다 좀 방역을 한 거라서 일단 안심은 되는데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중국 전역으로 이 금지 조치를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참 예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중국 각 성별로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추이를 보아가며 이들의 인계증을 설정한 후 인계증을 넘는 지역을 단계적으로 예.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정부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판단하세요? 아니, 내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향후에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지역을 조금씩 넓힐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는 게 외교적이라든가 국가적인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어떤 질병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 어떤 외교의 문제까지 섞이니까 굉장히 사실 정부 입장에서 고민인 건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그럼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12번째 확진자, 이거 중국인입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중국에만 통보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열흘 가까이 깜깜하게 몰랐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국제 공조에 구멍이 난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 12월 확진자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예. 12월 확진자는 1월 19일 입국 후 2월 1일까지 확진 때까지 예. 138명이나 많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었던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현재까지는 예상되는 구멍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WHO가 중심이 되어 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 확진자가 출국 시 국적에 관계없이 도착하는 여행 국가에 통보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요, 이 12번 확진자 같은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신종 바이러스,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 앞으로 WHO가 중심이 되어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완하면 앞으로 이런 일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어제부터 좀 확산되는 뉴스인데요. 중국에선 대소변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 대소변에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상태에서? 예, 물론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소변으로 전파된다면 물 또는 음식물로도 전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한 비말 감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비말 감염으로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예. 크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비말 감염이 주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일단 좀 집중을 한다. 예. 이번 예. 우한 교민 소독 예. 때도 교민들이 가다가 중간 간휴게소 쉬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 저희들이 그 대소변을 소독을 철저히 하여 폐기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있을지 모르니까요. 대비해서. 예. 그 정도까지 이번에 신경을 좀 쓰셨군요. 예. 자, 지금 방금 저희가 확인한 영상 중에 어제 정부가 밝힌 장소가 하나 있는데 우한 국제 패션 센터입니다. 그 내에 한국관을 거쳐가신 분들이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생겼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곳의 경우는요, 소독을 하면 일단 안전한 겁니까? 물론 소독을 하면은 예.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예. 소독을 하면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소독하고선 다른 분들이 또 거기 가서 어떤 활동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곳은요. 소독을 하게 되면은 예. 그 1차적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 잠복 해외로 나왔을 때 예. 한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살게 됩니다. 예. 소독을 확실하게 한다면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예.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조심한다면 72시간 이후에 그런 곳에서 다시 활동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네요. 그럼요. 예, 이번에 정부에서 영업 정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간 영업 중단은 불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일계통 예. 코로나 바이러스인 메르스의 경우 예. 숙주로 벗어난 외부 환경에서는 보통 한 2, 3일 지나면 불활성화됩니다. 예. 그러므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일주일간의 영업 중단을 하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정도 중단하게 되면 그건 충분히 다 없어지는 단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요 질문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계속 통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각국이 중국 통계에 대한 불신 꽤 깊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믿을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사실 정치적이라고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 관련된 질문 하나를 좀 더 드릴게요. 사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좀 늦다, 뭔가 뒷북조치만 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계속 바이러스가 진화하기 때문에 예. 그게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연구 개발하는데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민감한 질문 2개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이게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곤란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정도로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는데요. 지금까지 홍원수 한국방역협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바로 이렇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예, 한국방역협회는 홈페이지에 신종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 방법과 소독 약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직접 소독이 어렵다면 가까운 한국방역 회원사를 찾으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역 전문가로부터 철저한 소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든 분들이 예. 정부 시책에 따라 철저하게 개인 위생을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중국 통계에 대해서 이게 과연 100% 다 반영이 되는 거 맞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동안 사실 중국의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관련 기사 좀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국 첫 사망자까지 한 달간 은폐. 그렇습니다. 중국 그동안 이런 일이 있으면 은폐를 해왔습니다. 감춥니다. 그러자 옆에 제목 보시죠. 사상 최악의 글로벌 민폐가 됐다. 글로벌 민폐입니다. 지금요. 중국을 보는 시각입니다. 보시죠. 대유행병 자초한 중국 정부. 여기 보시면 최초 보고한 의사에겐 괴담 유포로 체포했습니다. 이 의사는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체포해서 은폐를 해버린 겁니다. 환자 속출 속 대규모 춘제 행사도 17년 전 사스 때 언론 통제 판박입니다. 그냥 괜찮다, 문제 없다 이 얘기만 한 겁니다. 그러다 일을 키웠다는 거죠. 우한 중국 당 서기장,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괴로움에 스스로 밝힌 겁니다. 이렇게. 중국 인민군 200만 명 방역 투입입니다. 그리고 대소변 통한 감염 가능성도 중국 내에서 지금 제기된 상태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요즘에요, 마트에 가서 마스크 구하기 어렵다는 말씀하시는 분 많죠. 그리고 사면 너무 비싸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스크 대란 뒤엔 중국, 다이궁, 이른바 보따리 상들입니다. 1억 장씩 공장떼기 주문을 하고 있답니다. 이러니 부족한 겁니다.
중국 측 주문받은 무역업자들 현금 싸들고 와 웃돈을 주며 싹쓸이를 해가고 있답니다. 국내 도매상들은 물건을 못 받고 마스크 유통망 사실상 붕괴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어제 조치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시민들 우리 쓸 마스크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불만 지금 나오고 있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패널 네 분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문가 발언 얘기까지 들으냐고 시간이 꽤 갔는데요. 한 분씩 먼저. 주홍교 교수님. 네. 사실 가장 민감한 게 지금 후베이성을 거쳐간 외국인. 여기서 말이 뭐 외국인이지만 이제 중국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입국 금지 지역을 후베이성 말고 다른 중국 지역까지 확대해야 된다. 아니면 중국 전체로 확대된다. 이런 주장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네, 저는 동의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뭔지 중국 눈치 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정부가 지금까지 확진자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의 방향망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예.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WHO의 그 권고 기준과 보폭을 맞춰서 예. 대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번 주, 다음 주부터가 이제 고비라고 생각하고 예. 정부가 말한 대로 다소 과도한 수준의 조치라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제한적 입국 조치가 아니라 예. 전면적 중국인에 대한 입국 조치, 중국을 다녀간 외국인에 대한 예. 입국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부분을 외교적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예. 이 항의적 차원에서도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 사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로 예. 중국은 지금 정보를 감추기에 급급했었고 예. 사실은 지금 중국의 발표에도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신뢰하기가 어려운 게 현재 여론입니다. 중국은 믿으라고 얘기하지만요. 각국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 지금요. 이거는 중국에서 변명을 할 수 없는 예. 사실은 대유행병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예. 사실 미온적이고 그리고 정보를 차단하는 대책이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항의하는 추구 수준에서라도 외교적 항의 조치를 통해서 예.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전면적 입국 조치는 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정치권에서 이걸 정치 쟁점화해가지고 예. 정부의 무능함으로 이걸 지적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사태 때 예. 그 일을 겪고 나서도 예. 사실 중앙감염병원의 확증이나 설립이라든지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역학관리 요원분들이 130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증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검역법 제정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정치 쟁점화 시키는 것은 곤란하지만 외교적 항의로서 전면적 입국 조치는 여러 지금 의사협회에서도 주장하는 것 같고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입국 금지 확대 조치가 중국에 대한 어떤 항의의 표시일 수 있으니까 이건 네. 좀 필요하다, 검토할 만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김상현 평론가. 저는 좀 이걸 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봐야 된다고 예. 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면 스스로도 자기가 방어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전문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 정부의 능력 범위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의 병 같은 경우는 이게 증상이 나타나면 전염이 되니까 예. 방역 체계가 작동을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무증상 감염, 예.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예. 감염력이 있다고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 지금 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크다라고 거잖아요. 본다면 예. 이거는 정부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부의 능력 안에서 못한다면 예. 그거는 그야말로 과도한 정도의 예. 그 예방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말이 1번 판단의 기준이고요. 예. 그것이 정말 무증상 감염이 된다라고 판단이 됐다면 정부는 기존의 능력을 가지고는 방역을 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변한 거고 예. 방역 체계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정부는 먼저 자기들의 능력을 판단해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으면 자신 있게 하되 예. 없다면 지금 그 전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과도한 조치를 해서라도 국민을 보호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정부 스스로 방역에 자신이 있는가를 한번 자문해 보라는 거잖아요. 네. 있으면 지금대로 가지만 없다면 과도할 정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사실 뭐 정부도 고민이 많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요. 자, 요번에 신종 코로나 관련 약간의 어떤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한 영사. 벌써 이 직책을 보면 아시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동안 여기서요. 우한 영사 전세기 이륙 후에 펑펑 울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힘들었고 마음고생도 했고 그리고 교민들의 안전도 걱정됐고 뭐 이런 거죠. 지금 이 울었다는 내용에는요. 정다운 경찰 영사입니다. 교민들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귀국 지원 긴박했던 순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직원들 한인회 등 일일이 감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남은 분들을 다시 챙기겠다. 이 우한 영사요. 정다운 영사 가족들은 한국으로 보냈고요. 본인은 남아서 지금 거기도 교민들이 한 100여 분 정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챙겨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우한 영사 이분이 또 이후에 나온 기사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전세기까지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항까지 오는 게 엄청나게 힘들었답니다. 왜냐하면 곳곳이 통제가 되고 우한 밖에서는 아예 진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우한 영사 그리고 여기 영사관 직원들이요. 개인 차량들, 온갖 차량들 동원해서 그분들을 다 우회로 싣고 공항까지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국가는 왜 있어야 되는가 이거 생각했다는 이 기사에 댓글도 있더군요. 보니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무사히 오신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10살, 8살 아이들 위해 격리시설 자진 입소한 한국인 아버지.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지금요? 이 한국인 아버지가 지난 1일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스스로 입소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본인의 아이들, 10살, 8살 아이들이 입소돼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중국에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국적 엄마는 귀국을 못했답니다. 그럼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한국분은요. 중국 우한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중국인 여성분과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일 때문에 이 아버지는 한국에 먼저 들어와 있었고 일이 터진 겁니다. 그 사이에 교육 조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만 오고 어머니는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타지를 못한 겁니다. 아이들만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이들만 있으니까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입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죠. 행자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중국 국적인 어머니가 함께 교육할 수 없어 어린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내에 있던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함께 머물도록 조치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예. 중국 국적인 엄마는 교육을 못한 겁니다. 이거 지금 원칙이 사실은 가족이지만 중국 국적이면 못 데려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전세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예. 중국 국적인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때 전세기 예. 뜨기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도 그걸 보면서 저게 귀화를 하지 않은 그 부모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그런 사례가 지금 나온 거죠. 예. 근데 이제 비슷한 게 저는 떠오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불법 이민 단속하면서 가족들을 막 갈라놓는 조치를 취하니까 당시 그 미국 여론도 너무나 반인권적이다라고 해서 뭐 반인륜적이다고 해서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었죠. 그런 경우도 지금 뭐 있었는데 예. 특히나 이 경우에는 아이가 10살, 8살이 아주 어려요. 그리고 예. 그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제 여기서 이 영사도 우한 영사도 얘기했지만 예. 아주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이 우한시 자체가 뭐 예. 봉쇄된 상태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이 전세기 탄 분들은 예. 남아 있는 분들에게 식료품을 주고 왔대요. 그런 조달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아주 비상 상황에서 이 10살, 8살 아이들이 그 비행기를 물론 그 스튜어디스나 이런 그렇죠. 어른들이 보호 승무원들이 조치를 했겠죠. 하는 보호 조치를 해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뭐 영화적으로 상상한다면 굉장히 눈물 나는 상황인데. 아니 어디 영화 속 장면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습은요. 그냥 걔를 떠나보내야 되는 엄마도 그렇고 예. 그 우한시에 엄마를 두고 가야 되는 이 꾀가 멀쩡한 10살, 8살 예. 이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예. 또 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한국에서 또 예.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건, 전 세계를 타는데 예. 한국인이어야 된다는, 중국인이면 안 된다는 이 예. 조건을 중국이 내건 건지, 그거를 우리나라가 수용을 한 건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인의 경우는 전 세계를 타면 안 된다라고 네.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걸 만든 조건인 건지. 예, 그게 저는 아. 지금 상당히 궁금해요. 예. 그 안에서 중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부모지간인 경우엔 증명서로 증명이 된다고 하면은 태울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예외 상황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즉 이 상황과 같은 이런 예.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을 못했던 건지 아. 뭐 누구를 탓하기 전에 예.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조건을 만들게 된 과정이. 어떤 배경에서 이 조건이 들어간 것인가? 예. 과연 우리는 가족들까지 다 모셔오고 싶었지만 중국 쪽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 모릅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어떻게 보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중국 엄마는 같이 왔으면 하는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요. 당연히 왔었어야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예. 가보면 10살, 8살 뭐 이런 애들 예. 길거리에 그냥 혼자 다니지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부모가 없으면 에스코트가 없으면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호 정신이 굉장히 엄격한데 예. 제가 볼 때는 얘들은 오고 엄마는 못 오게 된 이유는 결국 중국 정부의 간섭이 좀 있었지 않나. 뭐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그 부분이라고 혹시 지금 의심을 저는 하시는 그렇게 거네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전세기 2대를 우리가 바랬는데 예. 처음에 전세기 한 대만 중국이 예. 허락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야 또 한 대를 허락을 했는데 결국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외국에 가서 예. 무언가 말을 하거나 그리고 자신들이 여태까지 했던 통제 장치 그리고 이 병에 대한 확산에 대해서 무조건 입막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국 정부가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뭐 물론 이것은 저희 예단입니다만 예. 중국 정부가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예. 했던 행태들을 봤을 때는 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예. 당연히 엄마가 와야죠. 우리 영사관 입장에서도 예. 엄마가 오는 것이 아이들 보호 입장에서도 훨씬 편리하고 용이한데 예. 결국 엄마가 못 온 이유는 결국 중국에 입김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러한 부담을 무릅쓰고 애들만 보낸 것은 결국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이 좀 예.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조치가 있다면 중국 측과 좀 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예. 지금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더욱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결국 저도 뭐 중국에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예.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한 것은 결국 중국 사람들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강했느냐 이러한 것이겠죠. 예. 외교관도 그냥 1년짜리 예. 외교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예. 5년, 10년 있었던 외교관들이 훨씬 더 중국 관료들하고 두터운 정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문제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문제 푸는 해결 효과도 해결 능력도 더욱 뛰어날 것일진데 예. 지금 정권의 실세라는 예.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 중국 대사로 가 있고 예. 전 중국 대사였던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 예. 청와대 헤드쿼터에 앉아 있는데 지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는 조치가 국민들의 기대치에 못 차는 것을 봤을 때 중국 외교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사일 평론가. 제가 좀 악마의 변호인을 좀 자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도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다는 거죠, 아니,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차분하고 좀 이성적이어야 된다 제가 예. 말씀을 드렸는데 개별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가행정이라는 건 형평성을 기본으로 두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에 기준이 정해질 때 이게 문제가 있다면 예. 그때 문제 제기를 어떤 식으로든 해서 기준을 바꿔야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거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예. 이거는 국가의 행정이 아니라 어떤 그냥 개인의 행정, 뭐 개인의 자선 이런 걸로 변질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좀 약간 예. 과도한 비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아버지가 여기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 이것이 부모의 역할에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성의 역할을 따로 규정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여성들에게 좀 굴레를 씌우는 그것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미성년자가 있는데 예.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있어서 예. 충분한 능력을 여기서 예. 제공할 수 있다면 예. 그거는 뭐 저는 큰 문제는 전 없다고 봅니다. 단지
우한에 남아있는 어머니가 아까 뭐 공포적 상황이라고 예. 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주변에서 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이런 게 일반화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다면 예. 지금이라도 기준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인 엄마는 두고 왔다. 그리고 귀국을 했는데 입소를 어린이들이 했거든요. 근데 이때 정부가 알아서 아버지한테 입소를 요청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요청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청을 안 했으면 아이들만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이 돌아왔기 때문에 정부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 오늘 꽤 많이 언론에서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뭐 신종 코로나 이게 단순히 사람들에게 또 공포심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 경제에 악영향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글로벌 자금 우한 쇼크, 한일 대만에서 6조 이탈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불안하니까요. 한국서 천 확진 후 열흘 만에 신흥국 펀드에선 7억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여기 보면 1월 20일 이후 외국인 자금 증시에서 이탈한 규모인데요.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만 이 순서로.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에서 돈을 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입니다. 올해 정부가 경제 성장률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복병을 만난 겁니다. 경제도 코로나 쇼크, 한국 성장률 0.1에서 0.2%포인트 낮출 것이다. 지금 이런 한 연구기관의 이런 전망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중국 부품 공급 차질로 차생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외출 자제, 방콕 소비로 내수 위축. 그러니까 내수도 어렵고 수출하는 물건 만들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증시도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 얘기는 사실 뭐 경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현상이기 때문에 뭐 다시 딱히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상황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슈는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후보에서 빼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지역구를 못 정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두 인물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대권 후보 2위 윤석열. 그렇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넣고 대권 주자 지지율 조사를 벌인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2위가 나왔습니다. 깜짝 2위죠. 그러자 윤석열 총장이 이 여론조사를 했던 해당 언론사에 이런 얘기를 전달했다 그래요. 총장은 중립이 생명입니다. 후보에서 빼주세요. 제 이름을 빼주세요 한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정치 안 한다. 선거에 영향 줬다는 말 안 나오게 관련 수사 1월로 끊어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나오니까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소개돼 있어요. 여론조사가요. 세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6일에서 2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전국에 107명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10.8%로 2위가 됐습니다. 1위는요, 32.2%를 얻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예요. 그런데 주목되는 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1%. 물론 윤석열 총장 10.8%하고는 근소한 차이입니다만 그래도 3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 앞에 윤석열 총장이 있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로 다시 한번 정리되는데 이렇게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가 나온 뒤에 윤석열 총장은 본인 이름 빼주세요였지만 정치권 꽤 많이 이 내용이 회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할 수도 있어요, 지금요. 요 내용.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요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총장이 그 대표님보다도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왔더라고요. 요거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좋은 일이죠. 우리 자유우파가 이렇게 여러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이런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뭐 극우 보수 입장에서는 이 정부에 맞서가지고 철저히 싸워주는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 향후에 검찰총장 이후에 극우 보수를 대표하는 네. 뭐 대권 후보로 추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와 철저하게 싸워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이런 모습이 한국당에게는 네. 그리고 좀 극우 보수 쪽에 계신 분들에게는 대척점에 설 수 있는 좋은 후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영상 확인해 보셨으면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윤석열 총장 얘기를 하면서 자유우파란 표현을 썼고요. 지금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극우 보수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곧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유우파 내지 극우 보수다 이런 시각이 묻어납니다. 이수희 변호사,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황교안 대표께서는 도움 안 되는 말을 하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도움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뭐 어느 그 과거에 했던 얘기 아주 멋있는 얘기가 있어요. 예.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현재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으로부터 과거 총선에서 그 출마 제안도 받았는데 나는 정치엔 소질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이제 잘라서 그 거절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 국감에서도 정무 감각 없기는 뭐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나는 정치적인 인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선을 그어왔어요. 그런데 참 좀 아이러니하게 또 우리 국민들은 이게 정치적이지 않은 인물을 또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 밖에서 정치 안 한다고 하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을 또 정치를 했으면 하는 대통령감이 됐으면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근데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나 뭐 좀 곤혹스러울 텐데 특히나 황교안 대표나 해서 그 윤석열 총장을 어느 진영에다 묶어두는 거는 저는 그 시각도 잘못됐고 현재 돌아가는 그 청와대와 검찰과의 이런 갈등에서 전혀 검찰에 도움이 안 된다. 윤석열 총장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뭐 극우 보수. 네, 극우 보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 진영에 아예 넣어놓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지금 여권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0%대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10%죠. 물론 반짝하는 신기루일 수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데. 10.8%는 2위예요. 물론 황교안 대표가 근소하지만 이 2위를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제 늘 그런 건 있었죠. 현 정권의 권력자하고 대치하는 사람의 인기가 올라가는 현상들은 있었죠. 뭐 이회창 대표도 그랬고, MB 정부 때 박근혜 그 당시 대표라고 그래 전 대표도 그랬었고 이런 그 구도들은 늘 있어 왔는데 이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반짝하는 현상일 수는 있어요. 또 윤석열 총장이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또 자유한국당에 또 수사를 강하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는 그래서 상황 따라 분명히 바뀔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총장이 보여주는 어떤 기계 같은 거 그런 거는 우리 국민들이 좀 좋아하는 모습들이 또 분명히 있고 매력적인 그 요소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장. 자, 이 지지율 조사 보면요. 황교안 대표가 3위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을 보고 황 대표가 의문의 1패를 당했다. 지금. 이렇게 또 묘사를 하거든요.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시죠. 지금 지역구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못 하고 있는 건지 그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종로는 빼고 황교안, 용산, 양천에서 출마 여론조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로 출마 압박받는 황교안, 영등포 구로도 비공개 조사가 진행된 거 아니냐. 물론 당 차원에서는 이런 거 공식적으로 한 거 없다. 그러나 의원들 차원에서 뭔가 여론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여러 지역이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당내에서는 편한 지역 찾는 모양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지목되는 그 곳에 여당 후보자들이 있잖아요. 그 후보자들은 이렇습니다. 출마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용산, 영등포 등 출마자들 종로 부담되면 우리 구로 와라. 내가 상대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상황이 묘하게 가고 있다, 지금. 자, 그럼 여기서요. 이 출마 지역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질문을 받죠, 기자들한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죠.
그 이낙연 총리가 좀 종로에서 환영식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대표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문재인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당에 들어왔고 또 지금 이 총선에 있어서도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갈 것인가, 어떤 형태로 나갈 것인가 등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영실 편집위원? 황교안 대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역구를 지금 정하는 게 좋은 건가요? 나중에 정하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당에서 들린 이야기로는 저기 종로에 나가서 혈투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한다고. 본인이? 네, 본인이 주저하고 있고. 아, 그렇게 들으셨어요?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당에서 조금 시끄러운데, 근데 황 대표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총선이 목적이 아니고, 저분은 대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알고 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렇게 고민이 많은 거죠. 지금 한국당 내에서 대선이 목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의원이나 김무성 전 의원도 사실 대권에 대한 야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선보다는 자신이 2022년인가 2023년인가 그때 치러지는 대선에 대해서 22년입니다. 그렇습니다. 22. 생각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선에 지역구 출마가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장고를 하고 그리고 불협화음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총선을 패배하게 되면 대선이 있다고 장담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막상 자신의 일이 되고 보면 자신의 일이 대선이라고 본다면 총선보다는 자꾸만 대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멀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야를 갖추게 되는데 저는 대선을 보기보다는 지금 총선부터 봐야 된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숙제부터 하고 가야지 그 뒤에 있는 숙제를 어떻게 멀리까지 볼 수 있느냐. 그럼 지금 숙제를 해야 된다는 거는 빨리 지역구를 정해야 된다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의 압력이나 국민적 압력이나 볼 때 황 대표께서 종로를 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저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내밀 것인지 그것을 만약 연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정치학자가 연구를 한다 한들 그에 대한 명분을 내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독배는 피할 수 없다. 결국 종로를 가든지 아니면 아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는 총선을 위한 앞으로 정권 획득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선언을 하든지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앞으로 국가 경영의 기회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종로에 나서든지 아니면 불출마지 다른 지역은 이거는 어려운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가서 감동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낙연 전 총리 본인이 직접적으로 대선 얘기한 건 없지만 대선 주자 2위를 기록합니다. 아까 30% 넘었잖아요. 그럼 이낙연 총리 역시 대선이 궁극적인 목표일 수 있다고 보는데 먼저 종로를 선택을 하고 밝혔거든요. 그 대비가 자꾸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엔 이낙연 총리도 그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종로 지역 정서를 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자신감을 듣고 갖고 들어간 이낙연 전 총리와 지금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황교안 대표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지금부터 2개월간 싸워서 뒤집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앞으로 큰 정치인을 클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주저한다면 다음 기회는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영실 편집을 보니까 불출마 아니면 종로 말고는 없다. 이렇게 또 아주 강한 분석을 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여당과 관련된 건데요. 역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민주당 지지율 위기다. 왜냐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당 지지율이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2명의 전직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입당을 했고요. 김의겸 전 대변인 지금 당에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콘크리트 여당 지지율 신종 코로나에 금이 가는 건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조국 사태 때도 공고했던 지지율이요. 지금 34%를 기록했습니다. 조국 정부에서도 40% 정도는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기다. 특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난 금요일에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여성과 20대, 30대층에서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이 여자, 20대 여성층이 문재인 대통령의 굳건한 지지층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이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 위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인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줄줄이 출마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고민정 전 대변인 지역구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광진을 뭐 동작을 아니면 경기도 고양 뭐 일산 지역이에요.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최근에 당의 검증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계속 뭐가 보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자 이해찬 대표에게 편지 형식에 읍소하는 글을 SNS에 올립니다. 예비 후보라도 뛰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신인 가산점 안 받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부를 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얼마를 더 했다. 이런 부분까지 강조하면서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에서는 뭐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오늘 관련 회의가 있긴 한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고민정 전 대변인 뭐 입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를 믿고 아껴주신 분들의 심장과 또 저의 심장이 가리키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 보려 합니다. 당에게 모든 것들을 지금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주홍구 교수님. 앞선 기사입니다. 민주당 지지율 지금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중간에 기사 내용 중에서는 이른바 굳건한 지지층이던 이 여자층의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건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자초한 결과들이 좀 이제 초래했고 이게 누적된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3%라는 이 지지율은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조국 사태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게 표인심, 이제 민심의 이반이라고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원종건 씨로 대표됐던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때 이 여자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 이탈이 한번 큰 흔들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요번에는 이게 안전과 관련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 강한 여성분들의 질병 문제가 발생한 거네요. 이 불확실한 또한 이 감염병에 대한 이 위험성이기 때문에 이게 있었고요. 사실 전례를 찾아봐도 맞습니다. 예전에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메르스 사태 때도 그때 여성 지지자들의 여당 지지가 크게 흔들렸던 박근혜 정부 당시 네, 맞습니다. 그때 크게 흔들렸던 걸 봤을 때 지금 안전과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계속 흔들림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조금 위험한 요소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단지 그 한 여당에 대한 위험성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걸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부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 사항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총선 앞두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자, 김상일 평론가. 영상에서 확인했지만 고민정 대변인, 뭐 본인의 출마 지역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럴까요? 뭐 마음이 가는 곳 그런 취지죠. 그런 곳으로 뭐 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취지 얘기했어요. 출마 지역 어디가 될까요, 정말? 글쎄요, 저는 뭐 그 언론에서 예측하는 것 중에 한 곳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 당의 영입 인재들이라면 정치 신인이잖아요. 신인다운 호연지기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정치를 바꿔보고 싶다라고 했다면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당 후보라면 야당세가 강한 곳, 그래서 정치를 바꿔볼 만한 곳, 아니면 어떤 뭐 지역 정치를 타파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고질적으로 정치의 병폐로 인식됐던 거를 타파하는 의미가 있는 곳, 이런 곳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스토리를 가지고 감동을 한번 준 것을 그런 호연직이나 도전 정신을 보여주고 젊은 정치를 보여줌으로써 그 감동을 배가
그 이상 배가시키는 그런 게 될 것인데 예. 지금의 형태는 마치 예. 과거의 정치인들을 답습하는 듯한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게 제도권으로 안착하는 방법이 무언가를 먼저 찾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에서 예. 저는 참 아쉬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도전하려는 정신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고 보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자임해서 죽을 곳으로 가면 정치권에서 아니 민심이 예. 이렇게 다시 뛰어 올려서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지금 부족한 거 아닌가. 막상 그렇게 굉장히 힘든 곳을 선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예. 예를 들어서 그 들어올 때 스토리 자체가 의미 있는 사람은 당에서 보호를 해가지고 비례를 예. 주고 그 의미를 살려가는 예. 게 중요하지만 예. 그게 아니라 단지 인지도라든가 새로운 어떤 신선한 바람 예. 정도로 몰고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선함을 주고 감동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국당과 민주당 지금 상황, 사정을 좀 쭉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이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선거 때가 되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분은 소환이 된다라고도 또 표현을 합니다. 보시죠. 허경영. 지금 국가혁명 배당금당 대표입니다. 최근에 당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터뷰 기사인데요. 내가 포퓰리즘 여야 할 것 없이 내 공약을 베꼈다. 그렇습니다. 2007년에 결혼 1억, 뭐 저출산 공약. 근데 비슷한 상황들이 그 위에 공약이 실제 있었어요. 뭐 출산할 경우에 어떤 지원금 나오고 이러는 게. 이번에는 국민 1인당 월 150만 원 지급하겠다. 이른바 기본소득 맥락과 유사합니다. 지금 얘기가요. 그런데 여기 부제를 좀 봐보실까요? 정치 불만이 키운 정치 이단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성 정치가 불신, 불만을 받을수록 자꾸 허경영, 국가혁명 배당금당 대표입니다. 소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기사의 취지는요. 여기로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허경영 대표의 어떤 등장과 관련해서 정치가 예능보다 웃기다. 이 대목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정치를 왜 하는가? 질문이 있었어요. 인터뷰에. 여기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모두가 사적 집단이 됐다. 사조직이 국회를 접수해 윗사람의 거수기 역할만 한다. 정당을 없애고 지역대표와 직능대표로 50명씩 뽑아 무보수로 국민이 위탁한 정치를 하게 해야 된다. 사조직이 국회를 접수해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사유화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목. 포퓰리즘을 연구한 정치학자들이 그 한 목소리를 하는 얘기가 포퓰리즘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민주주의와 배제된 것이 포퓰리즘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포퓰리즘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결국 민주주의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포퓰리즘입니다. 민주주의가 지금 어려운 지경이다. 민주주의가 너무 많은 약점을 지금 내보이고 있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 지점을 허경영이 지금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허경영이 내세우고 있는 그 그림자적인 시각이 과연 민주주의를 압도해서 넘어설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세계의 포퓰리즘 정부들을 보지만 그 정부들이 민주주의 위에 올라서서 더 높은 이상과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퓰리즘이 내세우는 그 사탕발림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국가들의 경험치에서 저희들이 쌓은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경영의 논리가 지금 당장은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우리를 저쪽으로 이끌려는 그러한 의도에 충분히 휘말려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요. 표를 찍을 때 항상 그러한 이성의 작동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국가혁명 배당금당 공약이 좀 약간 소개돼 있어요. 몇 대목이요. 여기 보시면 아까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인다. 그리고 무보수당. 그리고 결혼수당 1억. 전업주부 수당 월 100만 원.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 돈이 큰 문제일 텐데. 그리고 강력범죄 제외한 모든 범죄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대체한다.
재산을 많이 갖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엄청나게 정부에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 디자인 변경에서 지하 자금 900조 원 회수,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한다. 뭐 이런 공약도 있습니다. 일단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의미 되긴 하는데 주원 교수님.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허경영 대표가 소환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아까 예. 김희영 서울대 교수가 예. 계속해서 그 정치가 예능보다 웃기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우픈 정치권의 현실을 예. 사실 들여다볼 수 있는 자성의 계기로서 이분이 회자되는 거에 대한 의미는 있겠지만 예. 저는 분명히 정치권이라는 제도적 정치권이 그 자성하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과 이분에 대한 평가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어떤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를 예. 통해서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미디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예. 이분에 대해서 배제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배제를 해야 됩니다. 예. 비록 지금 피선거권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이분이 가졌던 범죄 행각도 솔직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예. 이 수많은 예비 후보들을 지금 내고 있는 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예. 후보들의 면면 안에 강력 혐의를 강력범 사범으로서의 혐의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도덕적 해이.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언급하기도 싫지만 여기 주요 공약 중에 강력범죄 제외한 모든 범죄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대체한다. 예. 이런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는 후보를 자꾸만 이렇게 조명하는 거는 문제가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뭐 사진까지 실려 있는데 저희가 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좀 마쳐야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